반갑습니다. 이렇게 오늘 시간 내줘서 감사하고, 딴 것보다는 뭐 통일 북한 강의를 할 때마다 항상 제가 항상 그 설렘도 있지만은 이번에는 한 명은 와줘야지 이런 생각을 항상 하는 게, 요즘 하도 이게 통일 북한 문제에 학생들 관심이 많지 않다 보니까 그 학생들한테 참여들을 사실 기대는 많이 안 하는데, 오늘 그래도 여기 와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합니다. 제 이름은 고수석인데요, 이름이 아주 높습니다. 높은 수석입니다. 예. 간단히 소개드리면, 여러분 저를 잘 모르실 테니까 간단히 소개드리면은, 저는 북한 문제를 지금 한 23년째 하고 있는데, 2000년 남북 정상회담이 되면서부터, 원래 저는 대학 전공이 전자공학이었어요. 근데 운명처럼 그때 운명처럼 이게 북한 문제를 하게 됐습니다. 전혀 제가 생각도 못했고, 전자공학의 여러분들 여러분이 공과대 학생 없겠지만은 이쪽 분야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아주 세상에 제일 작은 걸 연구하는 사람인데, 어느 순간에 제일 큰 문제를 하게 되는, 통일이라는 문제, 우리나라에서 얼마나 큰 문제입니까? 그래서 사람 살다 보면 다 이게 숙명이 있구나, 숙명, 운명, 신의 섭리 이런 게 있다는 걸 느끼면서 살고 있는데, 그 이후로 평양도 한 5번 갔다 왔고, 개성, 금강산, 한국 사람들이 갈 수 있는 데는 다 한번 가보고 왔고요. 딴 것보다는 중국을 많이 갔습니다. 왜냐하면은 북한 사람들을 만나려면은 평양 잘 가기 힘드니까 중국에서 그 사람들 많이 만나면서 그 사람들 한 생각들, 그리고 중국 사람은 어떻게 북한을 보는지, 북한 사람들은 중국을 어떻게 보는지, 이런 이야기를 참 많이 듣게 되면서 북한을 통해서 세상을 한번 다시 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졌고, 그걸 계기로 23년 동안 연구도 하고 가보기도 하고, 지금은 평양 갈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가고 있습니다만은, 아무튼 좀 발로 많이 뛰기도 하고, 그래서 좀 손에 잡아보려고 지금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뭐 우리가 북한을 안다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 많을지 모르겠지만은, 제가 보기에는 그거 다 거짓말입니다. 몇십 년 공부해도 북한은 좀 알기 힘든 나라가 북한이고, 우리가 나중에 통일된 이후에 북한이 우리가 좀 마음대로 할 수 있지 않을까, 북한은 우리의 미래의 자산이다 생각할지 모르는, 그건 큰 착각입니다. 그건 우리 생각이고요. 과연 통일된 이후에 과연 북한에서 우리가 북한의 저기를 우리가 어느 정도 우리가 몫을 차지할지, 그거는 우리 뜻과는 전혀 상관없는, 오늘 제가 이야기를 많이 하겠습니다만은, 우리가 많은 착각하는 부분이 있다는 걸, 그리고 통일이라는 걸 한번 생각해 보면은, 과연 북한 사람들은 통일됐을 때 과정에서 과연 한국 사람들 프렌드를 할까요? 그렇게 오랫동안 적대관계를 쌓아왔는데, 오히려 우리보다는 훨씬 더 중국을 굉장히 프렌드를 할 겁니다. 지금도 중국과는 교류를 하잖아요. 우리는 휴전선을 막다 했지만은 압록강 두만공 관계는 뭐 어느 정도 뭐 규율을 하지만은 그래도 왕래가 되는, 먹고 사는 문제에서 그만큼 우리가 생각보다 이상으로 중국이 훨씬 더 북한을 프렌드 하려는 거. 두 번째, 북한, 지금 김정은 포함해 북한이 가장 필요한 게 뭘까요? 돈입니다. 머니. 뭐 없잖아요. 그 머니를 없는 사람들한테는 머니를 주는 사람이 최고입니다. 과연 나중에 핵 문제가 해결되고 북한이 뭐 개방할 때 과연 북한에 돈을 줄 수 있는 나라가 어디일까? 우리는 남남 갈등 때문에 힘들어요. 돈을 줄 수 있는 나라는 일본이죠. 일본은 주려고 하고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본은 유일하게 2차 대전 이후에 유일하게 수교를 맺지 않은 나라가 딱 하나 있습니다. 그게 북한이에요. 중국하고도 러시아도 수교를 맺었죠. 그렇지만은 유일하게 외교적으로 유일하게 일본의 영원한 과제가 북한과 수교하는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보다 훨씬 더 북한한테 매력 있는 나라가, 첫 번째 중국, 두 번째 한국이 아닙니다. 두 번째 일본입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가 냉정하게 생각해 볼 텐데, 그 생각하기 이전에 오늘은 제가 이야기할 게 독일 통일을 좀 이야기할 텐데, 어쩌면 이게 여러분들한테는 뭐 관심 있는 사람 때는 진부한 얘기 될 수 있고,
아예 관심 있는 사람은 아니 이 시점에서 우리 독일 통일을 왜 합니까? 알아야 됩니까? 라고 살짝 고민할 수 있을 텐데 제가 들어보면 느꼈지만은 독일 통일 우리한테 많은 걸 시사량이 많습니다. 특히 우리가 독일 통일 한때 연구를 엄청 했어요. 왜 했느냐? 독일은 통일을 전쟁을 안 했습니다. 역사를 보더라도 한국도 마찬가지지만 삼국 통일, 후삼국 통일 다른 나라 다 마치 통일 이꼬르 전쟁이에요. 통일은 대개 다 전쟁을 통해서 통일을 했지 좋게 말로 없어요. 그 통일은 그렇게 한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수많은 이해관계를 어떻게 극복하겠습니까? 힘밖에 없었는데 유일하게 독일이 그런 과정 없이 통일을 해버린 겁니다. 그러니 우리 입장에서는 얼마나 상고식 모델이에요. 우리 평화통일을 유일하게 선례를 낳은 게 독일이에요. 그래서 독일 통일에서 우리가 뭐가 배울 게 있을까 열심히 쳐다봤습니다. 근데 제가 학자 입장에서 본다면은 우리가 그동안 독일을 바라볼 때 조금 미스한 게 많아요. 오늘 그 이야기 할 거예요. 그동안 우리가 우리의 독일 통일의 모델로 생각했는데 조금 제가 보는 관점에서 독일 통일 배울 점을 제대로 안 배우고 굳이 안 배울 것을 많이 배운 것 같아요. 그 점을 여러분한테 이야기하면서 앞으로 우리가 통일을 생각할 때 독일에서 우리가 그동안 놓쳤던 거 그리고 앞으로 이거를 더 중점을 두어야 할 것을 오늘 제가 말씀드리도록 할 겁니다. 잠깐 하기 전에 여러분 이 그림 아시겠죠? 보면 알다시피 우리나라, 중국, 일본이에요. 이 그림 많이 봤습니다. 자, 이 그림은 쭉 났을 거예요. 뭔가 아까 비슷한데 뭐지? 1번 그림을 뒤집어 놓은 겁니다. 한 번 더. 이 그림은 우리가 아주 익숙한 그림이에요. 그죠? 여러분들 초등학교, 중학교 때 많이 본 그림이죠. 지금도 뻔합니다. 그런데 두 번째 그림은 약간 다릅니다. 뭔가 우리나라가 가만히 보면은 중국에 조금 붙어 있는 앞에 그림보다 훨씬 작아 보입니다. 그 일본도 이렇게 쭉 그래요. 제가 이 그림을 왜 수업하게 보여드리냐면은 잘 보세요. 생각을 좀 다르게 해보자는 겁니다. 앞에 그림과 뒤 그림은 똑같은 그림인데 내가 어디서 어디를 쳐다보는 것 따라서 똑같은 장면이 약간 착시 현상을 일으킵니다. 다르게 보여요. 그런 것처럼 통일도 우리가 기존까지 해왔던 방식에서 좀 바꾸보자는 게 제가 오늘 여러분에 말씀드리고자 하는 메인 주제입니다. 자, 우선 독일 하기 전에 독일의 2차 대전 이후를 생각 안 할 수가 없죠. 자, 오늘은 제가 이 아데나우어 이야기를 좀 많이 할 겁니다. 여러분들 아데나우어 그러면은 뭐 아는 사람도 있고 모르는 사람도 있겠지만은 한국 같으면 이승만 대통령 같은 분이에요. 1945년 독일이 2차 대전에 패망한 이후에 초대 총리입니다. 우리가 대통령이죠. 초대 총리인데 아데나우어는 장작 14년 동안 총리를 합니다. 14년. 지금 숄츠 총리가 9대 총리입니다. 우리나라 윤석열 대통령은 20대 대통령이고요. 무슨 말이냐면은 독일은 총리가 되면 오래 합니다. 앞에 있는 메르켈은 16년간 총리했죠. 그런 것처럼 아데나우어가 14년 하는데 14년 동안 아데나우어가 뭘 했는지가 여러분들이 조금 관심을 가져야 돼요. 아데나우어가 패망된 독일. 이제는 독일은 유럽에서 이 지구상에서 사라질 나라였던 겁니다. 왜냐하면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그 천 전쟁을 하면서 수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그런 독일을 전 세계가 어떻게 보겠어요? 저 나라는 이 지구상에 없어질 나라인 거야. 저 나라는 다시는 저 사고뭉치 전쟁을 일으킨 사고뭉치는 이 중에 없어져야 할 나라입니다. 그 나라의 총리예요. 과연 아데나우어는 어떤 선택을 했을까? 어떤 선택을 했길래 지금의 독일을 만드는데 초석을 다했을까? 이게 여러분들 관심을 가져야 할 부분이에요. 아데나우어 선택을 보세요.
아데나우어는 가장 큰 일은 우리를 믿어주세요. 우리는 이제는 더 이상 전쟁을 하는 전쟁광의 나라가 아닌 우리를 믿어주세요가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그 신뢰를 회복하는데 아데나우어는 14년을 보냅니다. 이제는 독일이 다시는 전쟁 안 할 겁니다. 독일을 믿어주세요. 그러니 우리를 믿고 도와주세요가 아데나우어의 슬로건이었습니다. 과연 그러면은 특히 프랑스는 독일하고 앙숙이었죠. 2차 대전 때 얼마나 독일이 프랑스를 괴롭혔습니까? 영국 말할 것도 없고. 그런 독일의 어떤 지배를 받던 나라들은 독일이 꼴도 보기 싫은, 독일이 무슨 말을 하더라도 믿기지가 않죠. 1차 대전 한지 20년 만에 2차 대전 했으니까. 그게 아데나우어의 과제였던 겁니다. 우리를 믿어주세요. 그 믿기 위해서 첫 번째 한 게 동독 불인정입니다. 불인정. 왜냐하면 우리는 공산주의가 아니다. 그러니 2차 대전이 끝난 이후에 냉전 시기에 우리는 철두철미하게 자본주의, 민주주의를 지향한 나라지 동독을 불인정, 국가를 인정 안 해줬습니다. 그건 왜냐하면 서방 국가들이 그걸 바라기도 했지만은 서방 국가들하고 소련 관계를 보니까 독일의 살 길은 일단 동독을 부정하는 거였습니다. 똑같은 그 당시는 이데올로기 시대였기 때문에 이데올로기적으로 야 저거 우리 한민족이고 우리 같은 독일이어서 이 말하면 안 되는 시절이었던 거예요. 과감하게 동독 불인정. 그게 외교 정책의 뭐야? 할슈타인 독트린이죠. 할슈타인은 아데나우어 시대 외교부 장관 이름입니다. 할슈타인 독트린은 뭐냐 하면은 동독과 수교를 맺은 나라는 우리 상대 안 할 거다. 한 번 더. 할슈타인 독트린은 동독과 수교를 맺은 나라, 소련이든 북한이든 이런 나라하고 우리는 절대 수교 안 맺을 겁니다. 그러니까 말로서 아닌 행동으로 우리가 외교적으로는 동독은 불인정. 우리는 너희들 편이야. 민주주의. 영국, 프랑스, 미국의 편이라는 것은 이런 식으로 외교적으로 일단 선을 합니다. 이거는 조금 좀 쉬운 문제일 줄 몰라요. 그래서 동독과 과익을 맺으려는 서독과 다 단절했습니다. 그래서 서방 지정으로 통합. 그러니까 아데나우어의 가장 큰 통일에서 기본이 뭐냐면 서방 정책입니다. 서쪽으로 먼저 가가지고 특히 서방 국가들 자기를 믿게 하는 거였어요. 아까 말씀드렸죠? 믿음이 얼마나 필요했던 상황이라는 걸. 그래서 기본적으로 아데나우어는 우리를 믿게 하기 위해서 굴욕적인 걸 참선했습니다. 독일 국민들이 그렇게 싫어하는 굴욕적인 게 뭔지 볼게요. 자, 가장 큰 문제가 이 국가의 프랑스의 불신을 해소하는 거예요. 프랑스하고 독일은 여러분 알다시피 전쟁을 많이 했잖아요. 나폴레옹 때 한번 독일로 쳐들어오고, 그 다음에 1870년 비스마르크 때는 프랑스 쳐들어가고, 이웃 국가들 항상 갈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그 앙숙 같은 프랑스를 설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때는 프랑스는 독일을 어떻게든지 죽이고 싶은, 이 지구상에서 없애고 싶은 나라였죠. 왜? 자기를 그렇게 괴롭혔으니까. 그래서 이 프랑스를 어떻게 설득하는지 잘 보세요. 사실 공짜 없습니다. 낸내 없어요. 프랑스를 어떻게 설득 잘 보세요. 루르 지방이라고 독일 최대 공업 지역이 있습니다. 루르 지방. 2차 대전이 끝난 이후에 루르 지방을 독일이 관리하는 게 국제 관리하에 다 두었죠. 이제는 하여튼 독일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독일이 아주 그 최대 공업지도 국제 관리합니다. 미국, 영국, 프랑스, 소련이. 그거를 하다 보니까 어떤 문제 생기냐면은 연합국에 웬 공장 해체, 그 다음에 연합국 전부 독일의 공장 해체시키려고 그랬습니다. 특히 군수 공장은. 다시는 무기 못 만들려고. 공장 해체를 조금 어려운 말로 데몽따주라 그럽니다. 공장 해체시키는 겁니다. 이거를 아데나우어가 무릎을 꿇고 제발 중지해 주셔야 그럽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최대 공업지대를 이제는 우리 거 아닙니다. 연합국 하세요. 대신에 제가 무릎 꿇습니다. 대신에 공장 해체만 하지 마주세요.
공장을 없애지는 마세요. 관리는 연합국이 하더라도 없애주는 마세요. 무릎을 꿇고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서 중지하면서 딜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미국, 영국, 프랑스, 베네룩스 3국, 독일이 하나, 둘, 셋, 6, 7개 나라기 루르 지방. 우리 같으면은 뭐 구룡단 잡고 하여튼 뭐 울산공단이라든가 큰 공업지대를 말합니다. 그래서 독일 혼자 관리하는 게 아니라 7개 나라가 관리합니다. 관리한다는 무슨 말이죠? 7개 나라가 뜯어먹는 거예요. 생산물을.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인천공단을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가 생산물을 다 나눠 먹는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 자존심 얼마나 상하겠어요. 그런 겁니다. 울산 자동차 뭐 현대자동차지만 거기에 7개 나라 들어와 가지고 다 뜯어먹는다 생각해 보세요. 그런 국가로서 자존심이 엄청 뭐 다운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거를 아데나우가 오케이를 해줍니다. 왜? 신뢰가 필요하거든. 지금은 치욕이고 치욕보다 죽음보다 치욕이 더 낫다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들을 이제 국민들 설득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치욕을 옛날에 그 병자호란 때 인조가 청나라 청태종한테 상고구두례 하잖아요. 맨땅에 헤딩 9번 하잖아. 맨땅에 헤딩. 이거 얼마나 치욕적이에요. 그 치욕을 참을 것인가 아니면 싸울 것인가. 근데 싸움 우리가 얼마나 할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결국은 인조는 맨땅에 헤딩 9번 하고 선택하잖아요. 치욕은 참자. 죽음은 끝이지만 치욕은 다음에 있을 수 있으니까 똑같은 거예요. 아데나우도 치욕은 참을 수 있다. 그러면서 하니까 독일 의회는 아데나우는 독일이 아니라 연합국의 총리네. 연합국 총리해. 그거를 바라는 국민들 어느 국민이 좋아하겠어요. 우리나라 공업지대인데 7개 나라가 뜯어먹고 있는데 그걸 참아내는 거예요. 왜? 우리를 믿어달라는 게 더 급하니까. 그리 안 오고 다른 나라들이 믿질 않으니까 치욕을 선택합니다. 아데나우는. 이런 것들이 지금의 독일을 만드는데 큰 베이스가 됩니다. 나중에 이야기하겠습니다만은 오죽했으면 의회에서 야 니는 연합국 총리해. 니 우리나라 총리 아니야. 저리 가 이런 식이었습니다. 두 번째 자를란트라고 서독 최고의 석탄 사람 석탄. 그 당시는 석탄이 모든 공업의 원료였죠. 그 자를란트 석탄 지역을 서독, 프랑스, 이탈리아, 베네룩스 3국이 공동 생산 판매를 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굉장히 치욕적인 겁니다. 그러니까 나라가 할 수 없는 이게 나라냐 할 정도 그런 나라 상태였습니다. 우리나라의 최대의 공업 자원을 우리나라가 아니고 다른 나라 타가지고 n분의 1 하는 겁니다. n분의 1. 아데나우어는 참습니다. 독일이 국제사회 복귀에 필요한 조치라고 생각했던 거죠. 국제사회가 우리를 믿기 위해서 우리가 보여줘야 되는데 맨입으로 안 돼요. 사실 공짜 없어요. 맨입으로 우리를 믿게 할 수 없는 게 국제사회입니다. 그래서 아데나우어는 그 치욕을 14년간 참아가면서 프랑스와 비로소 1963년에 엘리제 합의를 가지고 드골 미국 대통령, 프랑스 대통령과 화해를 합니다. 그럼으로써 프랑스하고 독일이 화해를 해? 그 철천지 원수 견원지간이 그러면은 영국이 믿습니다. 미국이 믿습니다. 저 정도면은 이제는 우리가 독일을 믿을 만하겠구나. 저 철천지 원수 나라인 프랑스하고 손을 잡았으니까. 잘 보세요. 이게 중요합니다. 아데나우어가 처음부터 그래도 동독은 우리 같은 한민족이야. 동독이 먼저지 프랑스가 먼저 하면 안 돼. 여전히 우리는 We are the world. 이렇게 했으면 아니라는 겁니다. 아데나우어는 그걸 하지 않고 동독은 나중에 남겨두고 우선 자본주의 세력들 서방 정책을 먼저 합니다. 그러면서 주변 나라들이 독일을 믿게 만든 거예요. 만약에 아데나우어가
그 당시에 만약에 동방정책, 다음에 동방정책을 먼저 했더라면은 동방이 통일 안 됐어요. 일단 주변 국가들이 끝없이 의심했을 거예요. 야, 너희들 붙어가지고 또 사고 치려고 그러지. 아니야, 우리 사고 안 칠 거야. 그거 누가 믿겠어요? 아무도 안 믿을 거라고. 그러면은 서독에 대한 지원을 할 수가 없어요. 왜? 말은 그렇게 해놨고 동독과 손잡아 보세요. 어느 누가 믿겠어요? 그 당시 주변 나라 화가 나가 있는데, 저 나라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사람 많이 죽었는데, 우리 백성들이 그 화가 나가 있는데, 야, 말론 그렇게 하면서 우리 전쟁 안 할 거예요. 그렇지만 동독과 손잡을 거예요. 우리 같은 한민족입니다. 이거 누가 믿겠어요? 안 믿는 거예요. 국제사회는 더 그래요. 다른 나라 사람들이 독일을 왜 믿어? 왜 독일 온정하겠어요? 저 사고뭉치를. 그거를 아데나우어가 인사이트를 아는 거예요. 나중에 통일을 하더라도 우선 첫 번째 독일이 할 일은 서방 정책이었던 겁니다. 믿어주세요. 우리 더 이상 사고뭉치가 아닙니다. 우리 전쟁 안 합니다. 이걸 믿어달라고 이렇게 독일의 많은 공업지대, 산업지대를 다 내줍니다. 다 가져가. 그러면서 신뢰를 일단 얻습니다. 그 탄탄한 신뢰를 바탕으로 빌리 브란트라는, 여러분들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독일 통일 그러면은 빌리 브란트죠. 빌리 브란트가 아데나우어 이후에, 아데나우어 다음에 그 다음에 에르하르트가 있습니다. 참 짧고 1969년에 빌리 브란트가 독일 총리가 됩니다. 우리가 독일 통일 그러면 빌리 브란트 얘기를 참 많이 해요. 이 사람이 노벨 평화상도 받았으니까. 이 사람이 빌리 브란트가 독일 통일할 때 서방 정착의 안정, 한마디 그거죠. 데마르크의 서부 전선 이상 없다. 서부 전선 이상 있으면 안 돼요. 데마르크의 서부 전선 이상 없다는 말처럼 서부 전선을 탄탄하게 신뢰를 얻은 다음에 빌리 브란트는 동방정책으로 갑니다. 근데 우리가 빌리 브란트 동방정책 우리가 많이 벤치마킹을 많이 했어요. 잘 보세요. 2단계 1969년부터 1982년까지인데 빌리 브란트는 1969년에 총리되었다가 1974년에 아웃됩니다. 간첩 사건 터지거든요. 자기 비서가 보니까 동독에서 온 간첩이야. 퀸트 기욤이라고 굉장히 큰 사건이었습니다. 간첩 사건 터지면서 빌리 브란트가 쫓겨나요. 그 다음에 이어받은 게 그 헬무트 슈미트라고 같은 3인당의 이 사람이 이제 총리를 이어받습니다. 슈미트는 핵 문제로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에요. 우선 그거 놔두고, 자 빌리 브란트는, 자 아데나우어는 그랬죠. 동독을 인정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빌리 브란트는 동독을 인정해요. 그만큼 신뢰가 쌓인 겁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만약에 동독 인정을 먼저 했더라면 오늘의 통일 독일은 없어요. 처음에 아데나우어와 그런 것들이 오랫동안 신뢰에 쌓인 결과가 이제는 독일이 서독이 동독을 인정해도 다른 나라들 의심을 안 했어요. 무슨 의심? 또 뭉쳐가지고 사고칠 3차 대전 일으키는 이런 의심을 이제 안 사주는 상을 만든 겁니다. 예를 들면 보세요. 우리는 과연 우리 북한 인정합니까? 우리가 북한 인정 안 해요. 빌리 브란트가 동독을 인정하듯이, 근데 문헌상으로는 우리가 북한 인정하는 문헌들이 많아요. 1991년에 남북 합의서에 보면은 북한을 인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국가로. 그렇지만은 그건 말뿐이고, 지금도 아직 정책적으로 아직 우리가 북한을 인정해야 되나? 그러려면은 북한 인정한다는 무슨 말이야? 방공법, 국가법을 없애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인정 안 하는 거죠. 그게 이제 지금 큰 숙제이기도 합니다. 근데 빌리 브란트는 동독을 인정합니다. 그런데 나중에 또 말씀드리겠지만은 이런 과정 속에서 가장 여러분들이 잊지 말아야 할 것은 한국은 전쟁을 했고 독일은 전쟁을 안 했습니다. 한 번 더. 한국은 전쟁을 했고 독일은 전쟁을 안 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좀 쉽게 국민들이 받아들여요. 우리는 아직도 전쟁의 상처가 있습니다. 그게
다른 어떤 나라와 비교할 때 가장 큰 너무나 숙제입니다. 근데 그 감정들이 쉽게 잊히지 않을 거예요. 지금도 우리 나이 드신 분들은 전쟁의 상처가 남아 있습니다. 젊은 사람들은 전쟁 그러면 뭐 해야 할지 모르겠지만은, 그래서 우리는 독일의 통일은 소프트한 통일이면 우리는 아주 하드한 통일을 할 겁니다. 왜? 전쟁 때문에 그래요. 독일은 동독을 인정합니다. 그럼으로써 어떻게? 특수관계. 남북관계도 특수관계입니다. 우리가 독일을 보고 배웁니다. 두 나라지만 외국이 아니다. 한 번 더. 특수관계란 말은 우리도 남북과 특수관계라고 되어 있는데 두 국가지만 외국이 아니다. 이거는 어떤 큰 효과가 있냐면은 지금 특수관계 부분은 뭐 바꾸자는 사람 많이 씁니다. 왜? 특수관계보다는 이제 남남이다. 지금 현재 한국과 북한 사이에서 북한이 한국을 부를 때 남조선 부르던 말인지 안 하고 지금은 대한민국이라 부른다. 북한이 이제는 한국과의 그런 옛날 관계를 안 하려고 한다. 따로따로 살자 이런 의미다. 이렇게 하는데 하여튼 특수관계는 남북이 1991년에 남북 기본서를 만날 때 쓴 단어입니다. 그 당시 왜 특수관계라는 단어를 쓴다면은 특수관계가 되면은 남북이 교역을 할 때 세금을 안 내도 돼요. 다른 나라로 하면 세금을 내야 돼요. 그거는 WTO에 위배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다른 나라인데도 세금 안 낼 경우에는 특수관계라고 규정해버리면은 물물 교환할 때 아니면은 우리가 북한이 지원할 때 세금을 안 내도 됩니다. 관세 지공을 안 받는 겁니다. 그래서 특수관계가 그런 면에서 굉장히 좋은 말이에요. 우리한테는. 특수관계가 아니고 우리가 남북 간에 지금 안 하지만은 좋은 시일에 물물 교환 아니고 물건 오갈 때 세금 내면 엄청 비싸요. 그런 부분들을 아주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특수관계가 좋은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특수관계를 독일 통일관에 배워온 겁니다. 그리고 잘 보세요. 이 순서가 중요해요. 이 순서가 중요합니다. 자, 빌리 브란트는 먼저 동독에 가가지고 책을 안 합니다. 동독 관계 아니고 어디라 먼저 손을 잡느냐. 모스크바라는 조약을 먼저 체결해요. 1970년에 한 번 더. 빌리 브란트는 총리가 된 이후에 바로 동독에 가가지고 동독의 수상인 사람을 액수한 게 아니에요. 모스크바에 가가지고 모스크바 조약 체결 보면은 내용 하나도 없습니다. 중요한 거 그냥 전쟁 앞으로 하지 말자. 이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왜 빌리 브란트가 동독 안 가고 모스크바 먼저 갔느냐. 동독은 그 당시에 소련의 하수국가였거든요. 위성국가이기 때문에 동독과 아무리 이야기해봤자 동독은 결정이 없는 상태였어요. 그래서 동독이 아니라 모스크바를 먼저 간 겁니다. 우리가 그대로 벤치마킹이에요. 노태우 정부가 북방 정책을 하면서 제일 먼저 수교를 맺는 게 어디죠? 소련입니다. 1990년에 소련과 먼저 수교를 먼저 해요. 그 다음에 1992년에 중국과 수교를 먼저 합니다. 소련, 중국. 그러니까 북한이 크게 의지하는 큰 나라부터 수교를 먼저 합니다. 그럼으로써 북한이 스브라 놀래죠. 야, 점점 고립의식을 만들키는 거죠. 그런 것처럼 이 프로세스도 우리가 독일에 벤치마킹 합니다. 아, 바로 동독과 하면은 또 의심을 받으니까 우선 소련부터 먼저 체결하고 그 다음에 동독과 동수독 기본 조약을 1972년도에 비로소 체결합니다. 그 내용 아무것도 없어요. 1972년에 동독과 수독 기본 조약을 체결한 걸 보고 우리는 1991년에 남북 기본 합의서를 채택합니다. 여러분들이 남북 기본 합의서 볼 기회가 거의 없겠지만 관심 있어 보면은 남북 기본 합의서 너무 잘 만든 합의서입니다. 6.15 공동선언, 14선언 그 사이에 그 외에 문재인 정부 때 어떤 합의서보다 남북 기본 합의서 보면은 그대로 실천만 하면은 바로 통일입니다. 그때 완벽하게 했어요. 단지 그거를 실현 못 시킬 뿐이지 아마 남북 기본 합의서를 가지고 지금 이야기해도 야 이거 91년도 합의했지만은 이게 그대로 하자 수정할 거 하나도 없어요. 그대로 하자 해도 완벽할 정도 합의서를 맺었던 겁니다. 남북 사인도 했어요. 그것도 우리가
동서독을 70년 그때 벤치마킹합니다. 그리고 유엔 동시 가입합니다. 1975년에 우리도 1992년에 남북 기본합의서 92년에 비로소 우리가 유엔에 가입을 합니다. 남북한이. 하여튼 91년 92년까지 헷갈리는데 하여튼 이 순서대로 우리가 유엔 동시 가입을 합니다. 91년이구나. 91년도 9월 달이구나. 하여튼 그런 식으로 이런 순서 쭉 갑니다. 그러면서 빌리 브란트 하는 말이 통일 문제보다 평화. 여러분들 교수님 통일은 뭐고 평화는 뭐죠? 뭘 합니까? 이렇게 할 수 있는데 빌리 브란트 이 말은 우리가 많이 씁니다. 통일 그러면은 약간 이 통일이라는 단어가 좋은 것 같아도요. 이거 지워지죠? 통일 참 좋은 것 같았는데도 이 통일 단어는 굉장히 함정이 있습니다. 무슨 함정이냐면은 북한은 우리가 통일 그러면은 북한은 남조선이 우리를 흡수 통일하려고 하는구나 이렇게 받아들여요. 앞에 통일에는 앞에 흡수란 말이 들어가면 북한은 경기를 일으킵니다. 마찬가지예요. 북한이 통일 그러면은 우리는 뭐예요? 저놈들이 적화 통일하려고 하는구나. 통일이라는 단어를 해석하기에 따라서 전혀 반대의 뜻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통일의 단어 굉장히 이게 위험하는구나. 그래서 지금 우리 통일부가 있는데 저것도 이런 바꾸자기 많이 합니다. 남북협력부라든가 이런 식으로. 왜 통일이라는 단어가 북한에서 굉장히 거부감 느끼고 우리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통일보다는 어떤 단어? 평화가 훨씬 더 서로 불편한 감정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평화를 많이 강조하는데 그것도 빌리 브란트인데 빌려 오는 겁니다. 우리 통일 과정에 그런 단어 하나 철학들을 빌리 브란트 많이 빌려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통일보다는 평화를 강조했죠. 근데 빌리 브란트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간첩 사건 터지는 바람에 자기의 비서관이 알고 보니 동독 간첩이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조기 퇴진을 하면서 속도가 스톱 됩니다. 75년도에. 그러다가 역시 이 사람이 이제 오늘 제가 특히 강조할 사람인데 바로 콜입니다. 헬무트 콜인데 헬무트 콜은 유명한 말을 많이 남깁니다. 그 중에 오늘 여러분이 돌아서 이 말을 꼭 기억할 줄 부분이지만은 제가 좀 설명할 겁니다. 우선 여러분들은 콜이 이 말을 해요. 통일은 인간의 계획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신이 기회를 줘야 된다. 한 번 더. 통일은 인간의 의지나 계획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신이 기회를 줘야 된다. 대신에 신이 그 기회를 줄 때 탁 잡을 수 있는 게 바로 정치가의 임무다. 한 번 더. 기회가 왔을 때 신의 문을 살짝 열어줄 때 그 기회를 잡을 수 있는 물건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기회를 주어졌는데 이게 무슨 기회지? 기회 맞아? 우물쭈물하면 기회 놓친다는 거예요. 신은 인간이 기회를 잡을 때 기다려주지 않아요. 살짝 열을 때 기회를 잡아야 되는 겁니다. 그게 콜이 유명한 이야기를 합니다. 통일은 인간의 의지나 계획대로 되는 것이 아니다. 신이 기회를 주는 거다. 인간은 그냥 그 기회를 줄 때까지 뚜벅뚜벅 걸어가는 거다. 그러다가 살짝 기회를 줄 때 기회를 잡는 것이 그게 정치가 리더의 의무라고 이렇게 그 말을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독일 통일도 살짝 신이 기회를 줍니다. 살짝. 좀 이따 설명하겠지만은 그 기회를 줄 때 독일은 잡았어요. 근데 우리도 기회가 두 번 있었습니다. 우리도 91년에 남북 기본 합의서를 만들고 북한의 외교적으로 고립할 때 그때 기회가 있었어요. 근데 우리는 기회를 놓칩니다. 우리는
한국에 헬무트 콜이 없었던 겁니다. 2018년도에 북미 정상회담을 했죠. 그거는 북한하고 북한은 오만불만 기다렸던 북미 정상회담이었습니다. 근데 기회를 놓쳐요. 그 당시 우리나라도 헬무트 콜이 없었습니다. 통일은 조건이 완벽하게 되는 게 아니라 그 기회를 살릴 수 있는 물건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두 번 기회를 다 놓쳤습니다. 그 당시 91년에 왜 놓치느냐. 한국 소련과 수교하고 중국과 수교가 좋았어요. 와, 드디어 이제는 북한이 고립되니까 우리한테 오겠지. 와, 좋았어요. 그런데 그 당시 우리가 미국을 더 잡았어야 됩니다. 미국과 북한이 수교를 하게 만들었어야 되는데 우리는 우리 때 너무 도취가 있었어요. 소련 수교, 중국 수교. 그러다 보니까 북한도 미국과 수교하고 싶어 했죠. 근데 미국이 당시에 독일 통일에 관심 가가지고 한반도에 관심을 두지 않았던 겁니다. 시간만 흘러가고 노태우 정부는 바뀌고 그러면서 북한은 점점 고립돼 가고 북한의 선택은 미국과 수교보다는 핵무기로 가버리죠. 이게요. 기회가 왔을 때 기회를 못 살린 겁니다. 좀 더 우리가 미국을 한반도로 끌어왔었더라면은 미국과 수교하게 만들었더라면은 지금 굉장히 다른 한반도가 되어 있을 텐데 북한이 핵무기로 가게 시간을 우리가 많이 못 주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게 헬무트 콜의 가장 큰 정치적 리더십 평가할 거는 기회가 왔을 때 기회를 잡은 겁니다. 그게요 예산 내공 아닙니다. 원래 헬무트 콜은 82년도에 총리되는데 굉장히 머뭇거리고 주저하는 스타일이었어요. 덩치에 비해서. 그런 사람이 내공이 있었는지 한 번 기회 왔을 때 확 잡습니다. 그 잡는 사례를 한번 들어볼게요. 자, 이거 좀 난해하게 쓰여 있는데 하나하나 다 의미가 있습니다. 자, 어떻게 기회가 왔을 때 살리는지 잘 보세요. 헬무트 콜은 아데나우의 서방 정책으로 서방이 우리를 믿게 만들었고 빌리 브란트의 동방정책 계승합니다. 우리는 지금 5년마다 정책이 바뀌지만은 콜은 빌리 브란트의 동방정책을 계승하고 계속 동서독 간의 교류를 합니다. 자, 기회가 왔어요. 자, 기회를 어떻게 잡는지 잘 보세요. 지금부터는 내부보다 외교입니다. 주변 국가들이 독일 통일에 찬성할 것인가 반대할 것인가. 반대가 심하면 힘든데 콜이 점점 주변 국가들을 다 설득합니다. 그러면 통일이 가능해요. 지금부터 콜이 어떻게 설득하는가 잘 보세요. 제일 먼저 1990년 1989년 11월 달에 베를린 장벽이 무너집니다. 무너지는 건 알 거고 그거는 역사적으로 있기 때문에 문제가 가공하고 싶은 거는 그 이후에 콜이 어떻게 그 길을 잡는가 여러분들 설명하려는 거예요. 자, 1월 달에 제일 먼저 미테랑 프랑스 대통령을 만납니다. 대통령한테 이 국가입니다. 자, 우리 통일하려고 한다. 반대하지 마. 도와주세요. 그 당시 콜이 끝없는 영원한 그 지원자는 프랑스 미테랑 대통령이었습니다. 확실하게 프랑스는 확실히 밀어주려고 그랬어요. 인간적 관계도 지냈습니다. 콜과 미테랑은. 그럼으로써 일단은 이웃 국가한테 확실하게 지원을 받습니다. 우리 같으면 일본이 되겠죠. 자, 그런 다음에 2월 10일 날 굉장히 중요합니다. 2월 10일 날 모스크바 가가지고 크렘린 가가지고 고르바초프와 회담을 하는데 자, 제가 그랬죠. 세상 공짜 없다고. 이때 콜이 고르바초프가 가장 어려운 게 경제난이니까 그래서 350억 마르크를 지원해 줍니다. 엄청나게 우리가 한 35조 됩니다. 그래서 콜로부터 확실한 지원을 받습니다. 사실 공짜 없습니다. 우리는 이게 힘든 게요. 우리는 지원해 주면은 퍼줬다고 난리 나잖아요. 한때 고생됐으면 그런 것 때문에 우리는 이게 좀 쉽지가 않은 부분이에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독일은 가능했습니다. 두 번째, 6월 24일 날 미국 캠프 데이비드 가가지고 부시 대통령 만나요. 대통령한테 얘기했죠. 야, 우리가 독일하는데 소련의 절대적인
지지가 필요한다. 그래서 우리가 소련에다가 경제 지원을 하려고 하는데 오케이 해달라. 마찬가지죠. 우리가 만약에 북한한테 뭐 지원하려고 하자면 미국의 허락을 받아야 되는 게 현실입니다. 온갖 제재가 있잖아요. 그거를 설득을 합니다. 그러면 미국으로부터 엔도스를 받아요. 서독의 동독 지원이 아니라 소련한테 지원하는 거를 미국한테 컨펌을 받습니다. 그게 현실입니다. 야, 그거 왜 미국한테 허락받아? 그러면 안 돼요. 그랬다가는 미국이 반대하면 그 당시 독일처럼 대책 안 했어요. 그 당시에 콜이 통일할 때 영국, 프랑스, 주변국 다 반대했어요. 미국만 오케이 해줬습니다. 미국은 또 뭐 대서양 건너였으니까. 대신 미국은 통일 독일이 나토에만 가입해. 나토에만 가입하면 오케이 했던 겁니다. 대신 영국, 프랑스는 부정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영국, 프랑스를 설득한 방법은 맨투맨도 있지만은 미국이 오케이 하면은 영국, 프랑스도 눈치 봐가지고 그래 뭐 미국이 해서 이런 분위기였습니다. 그래서 미국을 설득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6월 24일 가가지고 우리가 러시아에 지원한 거 눈 감아줘 하면서 엔도스를 받습니다. 그 다음에 영국을 설득하죠. 자, 프랑스는 아까 말씀드린 아주 절친이기 때문에 됩니다. 그렇지만 미테랑도 약간 두려움이 있습니다. 어찌도 붙으면 또 어떻게 하려고 그러지? 대체를 설득합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도 먼저 소련과 미국을 먼저 설득해야 되는 거예요. 다시 미테랑을 만납니다. 확실히 도장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쭉쭉 하는데 5월 5일 날 2 플러스 4, 2는 뭐냐면은 동독, 수독. 4는 뭐냐면 미국, 영국, 프랑스, 소련입니다. 그런데 잘 보세요. 숫자를 보세요. 2 더하기 4입니다. 4 더하기 2가 아니에요. 2 더하기 4. 이제는 동독과 수독이 먼저 주체가 된다는 뜻입니다. 나머지 나라는 우리가 하는 대로 그냥 박수만 쳐주세요. 이는 외교적인 노력을 콜이 엄청 합니다. 주변 국가를 어떻게 설득하냐? 공짜 없습니다. 다 돈으로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국민의 동의를 얻어야 되는 거죠. G7도 가서 이야기하고 마지막으로 카캅스 어디냐면은 코카서스입니다. 지금의 조지아 같은 나라. 거기서 마지막으로 고르바초프로부터 최종 담판을 짓습니다. 뭐냐? 동독에 있는 소련군을 철수해라. 그러니까 철수하는 돈을 이미 이야기했습니다. 350억 마르크. 고르바초프가 대에 따라서 철수 그거 없어요. 세상의 국제관계가 맨입으로 거기에 넣었어요. 그런 것들을 콜이 돈으로 다 해결합니다. 그리고 1990년 10월 3일 날 브란덴부르크에서 환희의 송가를 울립니다. 그게 지금 독일의 국경일이죠. 통일되는 순간입니다. 이 순간들 보세요. 이 외교적인 지원을 받는데 한 1년 걸립니다. 이거는요, 우리 같으면 10년 걸릴 일을 콜은 1년 만에 쏙 해버립니다. 이래야만 통일되는 거예요. 그 당시 베를린 장벽이 무너질 때 많은 사람들 야 천천히 하자 그랬어. 왜? 동독의 사정이 시원찮으니까 서독에 얼만큼 지원할 줄 모르잖아. 좀 천천히 하자. 급하게 가지 말고. 그랬으면 통일 안 됐을 거예요. 이런 것들이 정치가의 능력입니다. 기회가 왔을 때 확 잡는. 그 말을 정리하면은 아까 말씀드린 서방 정책, 동방 정책, 그 다음에 통일 정책 이 순서 바뀌면 안 돼요. 바뀌면 통일 안 됩니다. 반드시 서방 정책을 먼저 하고 동방으로 가야 되는 거고 독일과 한국의 차이점을 보면은 가장 큰 문제가 우리는 전쟁을 하고 독일은 전쟁을 안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능한 원인이기도 하고 두 번째 더 큰 문제죠. 동서독 간에 핵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북한에 핵이 있습니다. 참 골치 아픈 문제입니다. 이거는 남북한이 해결하기엔 너무 벅찬 문제예요. 핵 문제는. 그래서 저 문제가 미국의 핵 문제를 한국과 이야기 안 하려고 그러죠. 미국과 한번 이야기하려고 그러잖아요. 통일 정책이 우리는 5년마다 바뀝니다. 왔다 갔다. 서독은 그대로 이어받습니다. 아까 그랬죠. 헬무트 콜이
전임자인 빌리 브란트와의 동방제 그대로 이어봤습니다. 그것도 쉽지 않은 사람이에요. 그만 헬무 콜이 그러지 큰 사람이죠. 자, 비스마르크의 통찰력을 이야기하면 아까 말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기회가 왔을 때 잡는 게, 이 말이 비스마르크의 유명한 말이에요. 정치가의 과제는 역사를 통해 행진하는 신의 발자국 소리를 들을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 꾸준하게 기회 올 때까지 교류를 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신이 탁 지나갈 때 그의 옷자락을 움켜쥐어야 한다. 이게 비스마르크의 유명한 말이고, 이 말을 콜이 실천합니다. 자, 덩 샤오핑을 또 예를 들을게요. 이 사람을 제가 왜 들었냐면은, 여러분들 1979년에 미국과 중국이 수교를 합니다. 알죠? 그게 큰 사건인데, 수교를 할 때 어떤 큰 문제가 있었냐면은 대만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대만 문제 뭐냐면은, 중국의 생각으로는 야, 수교하니까 미국이 대만에 무기를 안 팔아야지. 수교한다니까. 근데 미국은 생각은 달랐어요. 아니, 그거하고 무슨 상관이냐고. 우리 계속 대만에 무기 팔 거야. 큰 수입원이 있어요, 방산에서. 근데 서로서 오해하다가 수교 앞두고 15일 전에 서로의 생각을 확인합니다. 미국은 여전히 대만에 무기를 팔라 그랬고, 중국은 말도 안 된다. 수교하는데 내가 우리 국민들이나 우리 정치 국원들한테 어떻게 설득시켜. 수교를 하는데 미국이 계속 대만에 무기를 파는 걸 내가 오케이 해야 된다고? 덩 샤오핑으로서는 그걸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중국이 어떤 사회입니까? 혼자서 할 수 있는 게 그 다음 집전체였으니까. 덩 샤오핑 입장에서는 수교를 하는 미국이 대만에 무기를 계속 팔아요. 이거를 내가 사인해야 된다고. 그래가지고 15일 전에 그걸 알아가지고, 그 전까지 몰랐어요. 어련히 그럴 줄 알았지. 15일에 문서를 쓰다 보니까 그래 알았던 겁니다. 그러면 덩 샤오핑 고민되는 겁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야, 그럼 집어치워. 야, 나 그거 못해. 내가 그랬다가는 공산당원들로부터 박살이 나. 아니, 대만에 무기를 파는 나라와 수교한다고요? 말이 됩니까? 덩 샤오핑은 갑니다. 그리고 미국이 대만에 무기를 파는 걸 승인하고 사인합니다. 그거 쉽지 않아요. 그런데 여기서 덩 샤오핑을 설득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드콕이라는 미국 대사관, 미국 대표님, 이 양반이 덩 샤오핑을 어떻게 설득하냐면은 이 말이 중요합니다. 주석님, 미국은 기회를 많이 주지 않습니다. 정책 왔다 갔다 하니까. 미국이 기회는 짧게 주어지고, 그 기간을 놓치면은 수교할 기회는 영원히 안 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중국이 미국과 수교를 맺음으로써 잃는 것보다 얻는 게 훨씬 많습니다. 그 말을 덩 샤오핑이 듣고, 그럼 가자. 그러면서 미국 수교가 극적으로 이루어집니다.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2018년도에 트럼프하고 김정은이 만났잖아요. 그 당시 갈등이 뭐냐면은 트럼프 입장에서는 야, 북한이 이들 핵 포기하는데 비핵하는데 영변만 하지 말고 다른 우람 시설도 저것도 포기해. 그런데 김정은은 무슨 소리야? 우리 영변만 할래? 이거 하나만 할 테니까 봐줘. 내가 그랬죠. 미국은 기회도 짧지만 양보를 하잖아요. 미국의 외교는 양보하지 않는 외교예요. 미국한테 양보를 기대하면 협상이 잘 안 돼요. 하여튼 미국은 기회도 안 주지만은 양보를 하는 나라가 아닙니다. 미국은 양보한 협상을 안 해요. 그런 것처럼 그런 것들을 2018년도에 김정은이가 좀 덩 샤오핑을 배웠더라면은 좀 양보를 하고 미국과 수교를 맺으면 얻는 이익이 더 큰 거예요. 예를 들면은 대만 문제보다 미국의 지식과 자본과 기술을 가져올 수 있는 좋은 기회였던 겁니다.
그래서 덩 샤오핑은 수교를 통해서 미국의 자본을 중국으로 유치하고 기술을 유치하면서 중국의 고치거리인 중국의 현대화를 하는 겁니다. 그게 덩 샤오핑이 개인적으로 명예 자존심 생각했다면 그 필요 없는 거죠. 덩 샤오핑은 중국 국민들을 생각한 겁니다. 국민들한테 필요한 미국의 지식, 자본, 기술을 가져오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지도자의 능력이고 통찰력입니다. 마지막으로 빌리 브란트의 통찰 정리하면은, 빌리 브란트는 자금 그럼 정책이라 해가지고 제가 통일 이야기할 때 18분을 하는 단어가 뭐냐면 이겁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말입니다. Small step is better than big talks. Small step is better than big talks. 작은 실천이 큰 담론보다 낫다. 우리 보면 통일 관련해서 참 담론 많아요. 스몰 스텝 별로 없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에 그 세미나 가더라도 스몰 스텝 별로 없어요. 그냥 그냥 담론만 이야기해. 참 지겹습니다. 한 얘기 또 하고 하나만의 이야기 또 하고. 제발 좀 small step is better than big talks를 진짜 가슴에 새겨놓는 거죠. 그래야 통일 가능한 겁니다. small step 작은 실천입니다. 예를 들면은 지자체 간에 교류를 한다든가 문화 교류를 한다든가 조그만 실천들, 바로 작은 그런 정책입니다. 빌리 브란트 이거를 하며. 두 번째, 일과할 수 있는 정책 말할 것도 없죠. 제도 장치 마련하고, 저 중요한 거, 우리나라의 통일 정책은 정부가 먼저 이끌어갑니다. 팔로우미 정책이에요. 민간 공간이 없어요. 정부가 말은 해줘야 민간이 공간이 생기는데, 그러다 보니까 남부가 탁 막혀버려. 정부가 관계 막혀버리잖아요. 그럼 올 스톱이야. 민간 교류가 있었더라면은 이런 탁 막혔을 때도 교류하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정부 보면은 전부 다 정부가 팔로우미, 민이 별로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남북 관계라는 게 원 주동치는데 이게 변화에 적응력이 떨어집니다. 지금 올 스톱 돼 있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스몰 스텝이 중요한 겁니다. 민간 교류를 많이 해서 남북 관계가 문제 생기더라도 하는 거고, 통일 교육 필요는 뭐 이런 말할 필요 없는 거고, 이런 식 우리가 독일 통일을 우리가 한번 바라볼 때 서방 정책, 동방 정책, 통일 정책인데 더 중요한 거는 기회가 왔을 때, 그리고 지도자의 역량이 참 중요합니다. 통일 그냥 된 게 아니에요. 인간의 의지로는 안 된다 그랬죠. 신이 기회를 줘야 합니다. 문제는 신이 준 기회를 인간이 어떻게 잘 살리냐 하는 게 그건 우리의 능력이자 숙명입니다. 자, 제가 하고 싶은 독일 통일 우리한테 주는 시사한 점 바로 그겁니다. Small step is better than big talks. 저는 better 했으니 greater란 말을 대신 많이 하는데, small step is greater than big talks. 이제는 고한 통일 얘기 말고 구체적이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BTS를 한번 평양 공연 한번 해보고 싶어요. 그런 식으로. 그거는 어렵지 않거든요. BTS는 UN 특별 대사니까. 대한민국 가수로서 가는 게 아니라 UN 특별 대사 자격으로 가는 거죠. 그러면은 아미들 다 갈 거잖아요. 그러면은 북한의 DB지 겁니다. 평양에. 그런 식으로 문화를 조그만 스몰 스텝, 큰 어려운 정책 말고 이런 것들을 많이 하고, 아까 제일 처음 지도 보여주었죠. 자, 여러분한테 거꾸로 된 지도를 보여주는데, 여러분들이 통일에 될 때 발상을 이렇게만 보지 마시고 이렇게 담보라는 겁니다. 거꾸로는. 자, 혹시 질문? 네.